자, 180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입니다. 지금 민사특별법은요, 판례가 어려운 게 좀 많아요. 어려운 것들은 너무 깊이 파지 마시고 결론만 머릿속에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판례가 많기는 한데 출제되는 판례는 한정이 돼 있고 요걸 벗어나는 판례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판례를 다 섭렵할 수는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봐주시되 어려운 것들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암기한다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3조 대항력.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보고요. 주택의 신소유자 양수인이죠.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보증금을 회수할 때 우선변제권 인정이 되죠. 자, 우선변제요건이 뭐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죠. 그럼 공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죠.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죠.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왕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관계는 존속하는 걸로 보죠. 계약의 갱신 중에서 법정갱신이 있죠. 6조 1항.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걸로 보고요. 다만 기간은 2년으로 보죠.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개월이 지나면 해지율이 생기죠. 자,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대항력, 보증금 회수, 그 다음에 존속기한 및 갱신. 이게 주임법상 핵심적인 보호장치가 되는 것들이죠. 1번 갑이을에게, 근데 을이 법인입니다. 주택임대차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법인은 주거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주임법이 적용이 되면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 본다고 돼 있었죠. 근데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결국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당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고요. 주거용인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 같은 공구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2번 틀렸죠?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 근데 실제로는 주거 및 인쇄소, 주거 및 슈퍼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거가 주된 목적인 경우 그럼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있는가 판단하니까 주거건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임차인이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가 되면 건물 산 사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및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니까 기존 소유자였던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게 되겠죠. 면하게 되겠죠. 3번 틀렸죠. 참조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후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누구다? 양수인이죠. 2번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증금 반환 의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보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하게 되는데 을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죠. 이때 임차인은 상간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임대차 관계가 갑에서 병으로 승계가 되잖아. 그걸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을이 새로운 소유자가 마음에 안 들면 기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3번 갑은 을소유 주택을 임차하였다. 대항력인 임대차가 종료된 후 주택이 양도됐을 때 양수인이 임대인 을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긴 하지만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지만 다만 좀 전에 2번처럼 임차인 갑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을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을과 계약을 해지시키고 여전히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되 완전히 100% 절대적으로 소멸한 건 아니죠. 즉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출에서 한번 봤죠.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의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되었을 때 을의 채권자가 바라본 임대인 갑을 제3채무자라고 했죠. 그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되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즉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가압류권자는, 즉 을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4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판례죠. 기출에서도 몇 번 봤죠. 자,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다. 대지만 산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대지만 산 사람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5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주임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근데 이 5번하고 구별해야 될 게 참조입니다. 이 5번은요,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해요. 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임차인이 빌려준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채권을 보증금으로 바꿔서, 가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대항력 생겨요. 그런데, 참조는 5번과는 달리,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야.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겉모습만 갖췄을 뿐 실제로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시킬 목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가장 임대차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부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실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존 채권을 보증금 지급에 가름한 경우니까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 반면에 밑에 거는 주거용 사용식 목적이 없이 가장 임대차를 한 거예요. 이럴 땐 당연히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6번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 누가 있을까요? 주택의 명의 신탁자가 있겠죠. 그 사람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7번 주민등록실물은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판례입니다.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8번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닌 처나 자녀와 같이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지요. 대항력권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권으로서의 주민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이죠. 집원만 기재하면 되죠. 동호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이 취득이 되죠. 반면에 다 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되죠. 문제가 10번이죠.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했어요. 집원만 기재했겠지. 근데 그 건물이 다세대로 바뀌어요. 추가 신고해야 되는가? 할 필요 없죠. 동호수 추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 계약 당시 다가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원만 신고하면 충분하죠. 10번 X.
3조 1번 다세대죠.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대항력 취득하지 못하죠. 2번 다세대 주택을 임대차 당시 정해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준공검사 후에 동호수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는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닙니다.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시인거야 돼요. 건물 지면서 임의로 정해놓은 동호수 안 돼요. 만약에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존의 임의로 정해놓은 동호수와 일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준공검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한 동호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지하 같은 경우에 보통 101호, 102호 이러잖아요. 근데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지층 1호, 지층 2호라고 기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101호 신고, 관리대장에는 지층 1호라고 돼 있는 경우 이때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2번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실제 동호수 표시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된 이후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11번 갑은 을소유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갑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을이 갑에게 임대차 한 상태에서 갑이 을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하는 경우야.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그러면 전 차인이 직접 거주하고 전 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게 11번이죠. 그래서 갑과 점유 매개 관계, 두 번째 줄 갑과 점유 매개 관계, 이게 전대차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 병, 전차인이죠. 실제 거주니까 병이 인도받았죠. 병이 주민등록을 했죠. 그러면 누가? 갑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조도 마찬가지죠. 전차인이 있는 주민등록을 마치면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12번 임차권을 양도합니다. 물론 임대인 동의받았겠죠. 임차권을 양도하면 얘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을이 갖고 있던 우선변제권도 넘어가겠지. 따라서 병은 우선변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거지. 원래 을이 갖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그러니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하고 전대차를 좀 구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를? 우선변제권. 임차권을 양도하면 우선변제권도 병에게 넘어가니까 병은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반면에 전대차를 하게 되면 을은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병은 을의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를 구별해서 우선변제권 조심하셔야 됩니다. 12번 틀린 질문입니다. 13번 임차인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다. 자,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갑의 의사에 맞추든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면 대항력은 상실이 원칙입니다. 전출을 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상실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말소됐고요. 그럼 갑은 가서 이의를 하겠죠. 왜 직권말소시켰냐. 이렇게 갑의 이의 절차를 통해서 회복 등록이 되면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직권말소되면 대항력 상실이 원칙입니다. 14번 주택 소유자 갑이 여러 개 주택을 매도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 자리에서 임차를 했어요. 그럼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이 갑이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가?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15번 갑이 병소유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자 병과 을 사이에 임대차가 있어요. 그거를 갑이 을로부터 전대차를 하는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임차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대차인 거죠. 전대차.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분양을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갑은요, 전차인이었다가 임차인으로 바뀌죠. 따라서 갑이 대항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갑이 전차인일 때는 을이 대항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을은 임대인으로 바뀌고 갑은 임차인으로 바뀌잖아요. 따라서 갑에게 대항력이 새로 생겨야 돼. 자, 이때 갑에게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즉시,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 갑은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유는 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날 저당권 등기도 같이 이루어져요. 이때 갑을 요 저당권자보다 우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끼워 넣어야 돼요. 갑의 순위를. 그러려면 부득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갑은 대항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만 되겠죠. 그게 15번이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16번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종천임차인. 여기서 대항력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러잖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갑소유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설령 인도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주택이 경매가 되는 경우 이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도 소멸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경락인에게는 대항을 못합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이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 병이 기존 임차인 을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요. 그 새로운 대항력이 언제 생기느냐? 낙찰인 병이 법원에 낙찰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즉시, 요것도 즉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16번도 조심하시고. 17번 대항력 요건인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요건 앤드 존속 요건입니다. 존속 요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출을 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18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인도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인데 그 우선변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존속해야 되죠. 적어도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까지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번 갑은 을소유주택을 임차했고요. 을소유주택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갑이 설령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경매가 되면 설령 이 경매를 임차인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임차인 갑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주장할 수 없다. 20번 을은 갑소유 주택을 보증금 2억에 임차하여 대항력권 즉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을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에 각각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자 병, 그 다음에 임차인 을, 저당권자 정 이렇게 된 거죠. 앞에 19번하고 똑같죠. 정의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락인 무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무가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즉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 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을 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을은 무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외가 되는 거죠. 19번에 예외가 될 겁니다. 21번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요건은 갖춘 거죠. 확정일자는 뭘 확정하죠? 보증금 액수와 날짜를 확정하는 거예요. 주소지 확정 기능은 없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아파트 명칭, 전유분의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요건은 갖춘 걸로 보게 됩니다. 21번이죠. 틀렸죠? 22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예컨대 서울의 경우에 보증금이 2억이야. 소액 임차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감액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됐어요. 최우선 면제권 인정됩니다. 22번도 조심하시고. 23번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는 별개라 그랬죠. 따라서 주택이 경매가 될 때 임차인이 아닌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지. 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아직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참조,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 두 개의 지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별개의 권리다 라고 생각하시자. 24번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해서 전세권자가 됐어요. 전세권자로서 배당 청구했어요. 임차권은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에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임차인으로서 얼마든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5번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예요. 근데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어요. 전세권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전세권에 관해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별개다. 별개다. 26번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면제권 인정되지요.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주임법이 적용되니까 대지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26번 밑에 참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원칙. 반면에 27번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주거용 건물이 신축이 되고 그게 임대차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네. 이때 임차인은
적어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예외죠. 계속해서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 27번. 어떤 경우?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주거용 건물이 지어진 경우 그 건물을 임차하는 임차인은 적어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특히 최우선 면제권 받을 수 없다. 28번. 애초에 점포 및 사무실이었어요. 점포 및 사무실. 근데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그 후에 주거용 건물로 변경이 되고 임대차였죠. 다시 말해서 계약 당시 주거용이죠. 그러니까 주임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최우선 면제권 인정되겠지요. 이거는. 27번하고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 당시 주거용이라는 거죠. 주거용. 그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9번. 임차권,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 우선 변제권 안 되죠. 왜? 우선 변제권은요. 임차권에 붙어 있는 힘이에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주택 임차권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요것만 양수한 사람은 임차권은 양수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죠. 다만 요 양수인이 금융기관일 때는 달라진다. 금융기관일 때는 그 산보증금 반환 채권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됩니다. 금융기관은. 그러나 일반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을 때는 우선 변제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30번. 대항 요건과 확정을 갖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야. 그럼 얘는 일단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를 우선 변제 받겠죠. 즉 순위에 따라 배당 받겠죠. 소액 임차인은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요. 근데 얘가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도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겠죠. 30번 X. 31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배당을 요구했어요. 다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이 임차인이 최선순위였다면 아직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잖아요. 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 최선순위니까. 따라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택이 또 경매된 경우 여기서 또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안 되죠. 왜 안 돼요? 제1 경매 절차에서 이미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잖아. 따라서 제2경매 절차에서는 더 이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경락인이 나머지 돌려줄 때까지 몇 번이 경락이 되든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1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32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순위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 법원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목적물을 반환하는 게 동생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고 따라서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이 배당 요구가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란 말은 배당 요구하기 전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배당받을 수 없다가 되겠죠. 그죠?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아가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려면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32번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2번에 틀린 지문이죠. 30번, 33번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했을 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인정 안 된다 그랬죠. 또 하나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동생관계냐? 아니다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이 되어야 되죠. 34.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1년으로 정했어요. 2년으로보다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스스로 1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안 돼요. 1년 됐으니까 나가달라 안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 옳은 지문이 되겠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주임법하고 비슷합니다. 기간 1년. 이행 똑같고요. 갱신요구.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 할 수 있죠. 거절 사유가 있죠. 3기연체 같은 거. 또 권리금 회수가 있죠.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는 방해하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조문이 될 겁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실지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건물이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건물이고 영업용 상가건물.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죠. 이게 상위법 적용 요건이죠.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제조, 가공, 보관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행위예요. 요것만 하고 있으면 상가 건물이 아니야. 그런데 플러스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적용된다. 제조, 가공, 보관 같은. 그래서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 작업을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거기 밑에 참조 판례죠. 틀렸죠? 자, 2번 사업자 등록은 존속요건이죠. 특히 우선 변제 요건으로서의 사업자 등록은 적어도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주임법하고 똑같죠? 주민등록 언제까지 유지돼야 돼? 배당 요구 종기. 그럼 사업자 등록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하는 순간 대항력 상실하고요. 마치 전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등록. 다시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했다. 그러면 처음 대항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2번 틀렸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입니다. 상속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 상가 건물 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가? 원래 양수인이라는 개념은 산 사람이잖아요. 상속받은 걸 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상가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상가 건물의 상속인을 그 양수인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다. 당연하죠.
그래서 상속에 따라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그 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포괄 승계인. 5번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상위법은 기간을 제한한다 그랬죠.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주임법은 1회 횟수를 제한하죠. 1회 한해서 행사할 수 있고. 5번 6월부터 1월까지. 주임법은 6월부터 2월 사이죠. 상위법은 6월부터 1월 사이에. 5번은 갱신 요건이 아니라 법정 갱신이네요. 법정 갱신은 요거 적용이 안 됩니다. 요거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에 적용되는 거예요.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5번 틀렸네요. 깜빡하시면 안 되죠.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요거예요. 전체 임대차기간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가능하며 법정 갱신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참조 1번 갱신 요구권에 의한 최초 임대차 기간에서 최초 임대차 기간이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입니다. 그게 갱신 요구권이죠. 참조 1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 기간이란 계약갱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시행 이후 체결된이 아니라 상위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을 포함해서 위법 시행 전 체결되었다가 이법 시행 후 갱신된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최초 임대차 기간이란 법 시행 후 체결된 최초 임대차가 아니라 그냥 최초에 체결된 임대차 시행 전이든 후든 묻지 않고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2번은 상위법에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가 적법하게 전대차 되었을 때 이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죠. 전차인이 직접 가격에 갱신 요구할 수는 없죠. 왜? 갑과 병이 계약을 한 적은 없으니까. 따라서 병은 을에게 갱신을 요구하게 되는데 전제가 갑을 간의 계약이 갱신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을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자, 이 초과 임대차에는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 갱신요구, 3기 연체 해지, 권리금 회수, 그 다음에 폐업으로 인한 해지, 표준계약서 이건 적용이 되죠. 따라서 초과 임대차도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기간이 만료가 되기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초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민법이 적용이 되면 635조에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로 가는 거고요. 상위법이 적용이 되면 1년으로 본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게 적용이 되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과 임대차에는 존속 기간은 적용이 안 돼요. 기간이. 그러니까 초과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635조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권 행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계약 갱신 요건 인정을 받는데 초과 임대차의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됩니다. 초과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다가 아니라 왜 존속기간은 적용이 안 되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 자체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6번 공유물 관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죠. 임대하는 게 대표적인 관리죠. 해지도 관리죠. 따라서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해야 되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되겠죠. 8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승계 이후 3기 연체에 해지할 수 있죠. 자, 각권이 임대차를 했어요. 얘가 2기 연체했어요. 그 상태에서 주택이 상가건물이 바뀌었어요. 또 1기 연체했어. 병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 대하여 3기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상가건물 양수인 병 승계 이후 연체액이 3기에 달했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9번 상가건물 임대차 10조 2항 갱신 요건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이게 이제 현재 10년을 바꿨죠. 이건 5년일 때 팔렸는데요.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 갱신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에도 권리금 회수 보고가 인정되는가 그렇다. 법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권리금 회수가 보호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거. 그런데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면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아니라 아예 갱신 요구를 행사를 못 합니다. 이건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아예. 갱신 요구를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위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조 1항에 있죠. 1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부터 8호까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도 보호가 안 돼요. 반면에 10년을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건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전히 9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10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임대인이 방해했다 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려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사이에 반드시 권리금을 지급하기란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미리 쐐기를 박았어요. 네가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하고는 절대로 나는 계약 체결 안 해.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이 별도로 없어도 권리금에서 방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10번 틀렸죠. 11번 권리금 회수 방해 중에 하나가 보세요. 을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이 방해하는 것 중에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병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병은 이렇게 권리금 안 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갑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을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가 돼요. 다만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경우, 갑이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경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 여기서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 임대인이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갑이 병에게 이 건물은 장차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사용할 거야. 이걸 이유로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을 일단 하고요. 플러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11번 틀렸죠? 196페이지에 보면 1년 6개월 이상 196페이지 11번의 정답 해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임대인이 을과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목적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임대인이 이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거절을 하고 실제로 1년 6개월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다른 사유로 거절했어요. 병에 대해서. 다른 사유로 거절한 경우 그건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유로 거절을 하고 실제로 1년 6개월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로 거절을 하고 1년 6개월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 비영리 목적 사용을 이유로 거절 앤드 실제로 1년 6개월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 그럴 때만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어야 돼요. 원칙.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왜? 갑이 아예 미리 쐐기 박을 수 있다 그랬죠. 그한테 네가 소개하는 놈하고는 절대로 계약 안 해. 그럴 때는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소개했어야 됩니다. 원칙. 반드시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개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소개했어야 된다. 틀린 질문이 됩니다. 원칙 소개해야 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더라. 13번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됐어요. 자, 임대인이요. 시설을 하고 을로부터 보증금 차임 외에 임대인이 시설한 시설비 이용 목적으로 권리금을 받으면서 5년 사용을 보장했어요. 5년 사용. 그리고 그 5년 동안 제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죠. 보증금 차임 외에 갑이 시설을 해놓고 을에 대해서 보증금 차임 외에 시설 이용료 목적으로 권리금을 받은 거예요. 다만 그 기간을 5년 잡았어. 그리고 을은 이 5년 동안 시설을 잘 이용했어. 그럼 그 5년 시설 이용비 권리금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게 13번이 될 겁니다. 1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해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 내가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죠. 권리금을 인정한 거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판례가 남았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중에는 아주 어려운 판례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건너뛰고, 자, 여기 세 가지 법은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만 살펴볼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198페이지부터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